지난해는 어떠셨어요? 좀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수익률은 뭐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 당연히 세 자릿수는 나오는데. 지난해 네네. 100% 이상. 근데 뭐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또 기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3월에 최소한 3, 40% 이제 까먹고들 들어갔기 그때 때문에 엄청 낮죠. 네. 그 이후에 회복한 걸로만 따지면은 뭐 그렇죠. 수익률들이 다들 이제 좋으실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2020년이 투자 10년, 20년 한 사람보다 투자 시작한 사람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유일한 네. 한 해가 맞아요.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린이 분들도 자신감, 분기탱천에 있는 거죠. 아, 나는 진짜 주식 투자 실력 있어. 난 타고난 것 같아. 뇌삭기가 있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이제 21년부터 잘 돼야 되는데. 진검승부는 올해예요. 제가 맞아요. 보기엔. 네. 예. 혹시 시장 뭐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2021년이 정확히 말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네. 정말 그 2021년 말까지 봤을 때 네. 그때 이제 좋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은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심오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약간 좀 기대감이 없는 그런 종목들. 아예. 그렇죠. 아예 기대감이 없는데 그렇다고 뭐 아예 기대감이 없으면 계속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좁혀보자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내잖아요. 네. 뭐 우리 2021년 어떤 주식이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네. 그게 뭐 이익 증가율이라고 한다면 그 순으로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면은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쵸. 나래비. 예. 상대적으로 약간 좀 증가율이 좋다 하더라도 예. 좀 덜 좋거나 네. 아니면 별로 미동이 없거나 음. 오히려 이제 그런 주식들을 과거 한 20년간 딱 판단을 해봤을 때 오히려 그런 애들이 1년이 지나면은 성과가 괜찮아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급격하게 막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쵸. 약간 시장이 어느 정도 한 코스피 한 3천 즈음에 와 있을 때는 약간 소외주들. 그러니까 3천뿐만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매년 살펴봤을 때 네. 오히려 그런 이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섹터의 한 1년 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막 늘어나진 않는데 약간 스테디하게 가는.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그렇죠. 거기에서 좀 더 확률을 높이면 네. 작년에 좀 부진했던 애들, 음. 작년에 오히려 이익이 좀 많이 좀 저조했거나 네. 부진했던 애들이 좀 더 잘 가는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의 그런 특수성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상승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식을 보면은 약간 순환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빠르죠. 반도체가 오른 다음에 뭐 화학이 오르고 네. 그 다음에 뭐 철강이 오르고 네. 약간 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저자 강연에도 지난달에 좀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 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조금 봐야 되는 그런 섹터 그런 애들이 이제 뭐 기계, 비철금속, 그다음에 건설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 전이나 뭐 2달 전이나 했을 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섹터예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막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어차피 이게 상승장이고 네.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믿음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수치로 지금 슬슬 나타내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에서 소외만 안 된다면 대신에 그동안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주식이라면은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주식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2020년에서 2021년 과연 이제 달라질까 하는 큰 물음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사실 시장의 주도주가 뭐 한 반년 만에 이렇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주도주라는 게 삼성전자마저 지난해 시가총액이 150조 원이 늘어버리고 뭐 LG전자 같은 게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엄청난 시장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그냥 대형주 위주, 기존의 주도주 위주, 기존의 주도 섹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밸류에이션이 뭐 몇십 배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껴서 이미 팔았던 사람들은 속된 말로 다 털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털리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뭐 물론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 또 시장이 변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주구장창 오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 저기 뭐 저평가 가치주 이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냥 바보가 되고 있고 그 되게 양극화되고 있는 뭐 K자 반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더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약간 고민도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이랑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한 2016년, 2017년
그때 좀 비슷한 게 그때도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반등을 하면서 네. 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시장 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할 것이고 그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 약간 그런 기대감에 있다가 네. 2016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반등을 해요. 네. 그러면서 한 2017년, 2018년 초까지 쭉 반등을 해서 네. 그때 한번 약간 세미 상승장이 나왔었거든요. 네. 코스피 지수는 한 뭐 2,000에서 2,600까지 가고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반등하는 그런 사이클이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뭐 내지는 또 가치주라고 불리는 네. 이를테면은 지금이랑 비슷하죠. 화학, 뭐 정유, 철강, 그런 뭐 조선 네. 그런 주식들이 막 올랐었어요. 올랐다가 그 한 금리 상승의 말기 정도 네. 그때가 한 2017년 하반기 예. 그다음에 그 정도 되니까 다른 주식들이 가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이 또 갔었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좀 주목을 못 받던 음. 그러니까 사이즈 그 기업의 사이즈로 보자면은 중소형주 그런 주식들이 또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이 막 주목을 받고 네. 하긴 하지만은 어차피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많이 오르면은 또 조정을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빠졌으면은 또 다시 이제 뭐 평균 회귀 관점에서 다시 또 올라오게 되어 있고 참 그런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나중 되면 그런 주식들도 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 오를지는 사실 모르죠 근데.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치면 이제 약간 좀 쿨링 다운하는 좀 이걸 열기를 식혀가는 시장도 좀 나타나기 마련이고 한데 최근에 보면 이게 효율적인 시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을 잘 겪어보지 못한 개인들의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그냥 개미떼들이 쫙 와서 들어올리다 보니까 웬만한 송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송아지 저녁에 잠자러 가고 이럴 때도 개미들이 와서 막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효율적인 시장의 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다 막 학을 떼잖아. 야 무슨 이런 시장이 다 있냐, 이런 밸류에이션이 다 있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이제 이 개미들이 나중에 시장의 충격을 분명히 겪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자금들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면 이건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뭐 저평가 가치주고 뭐고 그냥 기존처럼 와 하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좀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영속을 할 것이냐 정말. 그게 지금 포인트죠. 근데 이게 어느 기간까지는 지속이 돼도 예. 앞으로도 뭐 그냥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바뀌겠죠. 근데 이제 그게 한 2,500 이때부터 그래서 되게 그냥 고민입니다. 가파르게 일단 오르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은 사실 네네네. 비싸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 일정 기간까지는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또 주식시장에 나오고 하니까 사실 그래서 그 끝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 네. 맞추기도 어렵고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생각하면은 네.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네. 그때가 이제 고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무슨 뭐 이익점만치 추정하고 뭐 PR이 얼마고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인간 지표가 생각보다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양한 지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지인들의 그런 분위기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의 컨센서스. 이를테면 주식에 진짜 주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식을 나도 이제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고객 예탁금의 증가로 네, 나오는 네.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제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뭐 진짜 펀드도 안 해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많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사달라 네.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좀 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한 방에 몇 억씩 뭐.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지금 장이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런 사람 돈을 벌고 점점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그런 상황으로 회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돈에 뭐 새돈 헌돈 뭐 따로는 없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시장 내에서 한 요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서로 이제 굴리고 주고 받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네. 밸류에이션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불기둥이 이제 상당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업 분석 방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떻게 보면 투자 마인드에 관한 것까지. 우선은 도입 부분은 뭘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한테 어떤 현실 조언을 해주실 때. 일단은 그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이 네. 장기 투자다라고 본인의 하면 스타일.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호흡이 짧은 것보다는 네. 그 기업이 이제 꾸준히 성장한다는 그런 뭐 판단 하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중장기 투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생각보다 그 지금 현재 싸냐 비싸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중장기 투자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PR이 뭐 낮다, 뭐 PBR이 낮다 그런 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네.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것보다도 비즈니스 모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싼 주식은 싼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돈을 잘 버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안정적으로 뭐 돈은 잘 벌고 근데 PR이 너무 싸. 그래서 여기 한번 투자해 봐야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질적인 걸 따져보면 네. 이를테면 뭐 고객사가 완전히 그냥 한 기업에 종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돈 잘 벌어도 네. 나중에 무슨 이게 납품 이슈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모델이 바뀌면서 딱 이제 협력사들 나래비 세워가지고 단가 내고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단가 못 맞추면은 또 이제 뭐 탈락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혼자 잘 버네 하면서 그 대기업이 그 뭐 단가를 후려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실적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 반면에 이 기업은 정말 시장의 그런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B2C 기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B2B 기업은 방금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어느 한두 고객사에 완전히 종속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B2C 기업, 그래서 이제 고객사가 많은 기업, 그리고 그 시장에서 선도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 고객과의 그 기업과의 관계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가빌 수 있는. 그 뭐 딱 대표적인 예는 아이폰이잖아요. 네. 그 아무리 비싸도 막 사람들이 막 못 사서 안 달라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PR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이유가 있고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제 그 기업의 그런 바운드리 안에 함부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만약에 그냥 중장기 투자로 가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차피 앞으로 경쟁력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업이 사실 돈도 많아요. 그래서 잘 돼 왔으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실 진짜 좀 속된 말로 하면 돈 많은 게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같은 위기도 돈이 많으면은 그렇죠. 버틸 체력. 버틸 수 있죠. 버티는데 괜찮은 기업인데 돈 없는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오면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또 시장에 손을 벌려야죠. 매물로 나올 수가 있으면은 그냥 그런 기업을 사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사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 인수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오면은 돈 많은 기업이면은 그냥 사면 돼요, 사실. 그렇죠. 뭐 합병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건 시장에서 뭐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사가 많고, 그다음에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은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싸고 비싸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미 싼 거는 싼 이유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역설일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자동차 벤더들, 그쵸. 뭐 현대기아차 협력사들, 그쵸. 거기에만 목매고 있는 영업이익률 진짜 한 1%, 2% 간신히 나오는 맞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진짜 PER 한 4배, 5배, 4배, 3배, 3배까지 갔었어요, 제 기억이. 그리고 보면 이제 시장에서도 저게 싸다고는 별로 하지 않는.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뭐 자동차 밸류 체인도 이제 달라지고 있으니까 뭐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위주의 이제 수출 주도형, 그것도 이제 중소협력사들은 말 그대로 이제 벤더로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경제적으로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좀 달라지는 거는 삼성에 공급하는 회사가 LG에도 공급하는 케이스들이 몇 년 전부터는 좀 생기고, 그렇죠. 뭐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던 회사가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막 이런 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회사의 글로벌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회사들이 뭐 PER 뭐 30배, 40배 받는다 한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그럼 투자하실 때 아까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종목 분석에 관한 건 아닌데 네. 그 투자자의 마인드, 심리 스스로의 네, 그쵸. 투자자 스스로의 이게 더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해보니까 네. 한 100 중에 한 30 정도는 그런 분석인 네. 것 같고 70%는 그런 심리, 마인드 내지는 나의 배포 그런 것 같아요. 분석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네. 마음이 같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죠, 사실. 그래서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지금 주가 흔들리는데, 그 기업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라고 봤을 때 자기가 그 기업을 잘 이해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테면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겠죠. 네. 막 종합주가에서 엄청 빠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기업은 절대 이 위기에 망할 기업이 아니다. 이런 위기가 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리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투자로 잘 되신 이제 뭐 슈퍼개미 형님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 2배, 3배 날아가는 종목이었는데 나는 30%, 40% 수익률 올리고 좋다고 판 종목들은 그만큼 내가 공부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었던 거다. 예. 진짜 공부가 잘 돼 있는 회사는 마이너스 20%일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아, 더 살 수 있어. 싸게 더 살 수 있어. 이렇게. 근데 2배, 3배까지 견딜 수 있는 건 그만큼의 깊이 있는 공부가 되어 있을 때나 맞아요. 가능하다. 맞아요. 그게 아니면 막 상한가가 막 팔고 싶고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전에 저도 한때는 그 소비재 투자를 할 때 일부러 막 면세점 돌아다니고 요커들이 또 얼마나 와 있는지 막 점원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흔들려도 나는 견딜 수가 있겠더라고. 스스로 나 스스로 나는 100% 수익이 나도 200~300%를 기다릴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진짜 정말 주식은 심리? 네. 심리예요, 심리.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아우 다르죠. 그 본인의 성향마다 네, 또 완전 다를 달라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리스크를 좀 좋아하고 약간 사업가 기질이고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완전 훅 털리면 쪼꼬라지 할 수 있을지언정 대신에 이제 잘 버티고 정말 그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은 대박이 나는 케이스가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약간 우직한 스타일이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지인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SK 머트리얼즈였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SK 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OCI 머트리얼즈였어요. 네네네네. 그 OCI 머트리얼즈가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매년 성장을 해요. 네. 근데 딱 한 1년, 2년 정도 부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2013년, 2014년 네.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 한번 그 공급 과잉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적자를 낼 뻔했어요 한번. 네네네. 그래서 주가가 그때 당시에 한 13만 원까지 갔다가 한 3만 원까지 빠졌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산 거예요. 이게 어차피 1등 기업이고 예. 경쟁력 있는 기업이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2, 3년 투자를 해서 네. 괜찮은 결과를 내고 나왔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아유 그거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냥 투자예요. 힘든 게 아니라 진짜 뭐 뼈를 깎는. 한 50분 계시면 한 2분 정도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네. 항상 중박 이상. 중박 이상 항상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이제 우직한 성격이라고 그분을 표현을 해주셨지만 우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싹 거죠. 빠는 사람한테 그렇게 투자하라고 해도 못해요. 못해요. 어차피. 절대 못해요. 그리고 또 우직한 사람한테 빠르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바로바로 창출시켜야 된다 해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 맞아요. 그게 결국 주식은 진짜 자기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느끼기. 분들은 우리 뭐 주식농부 박용옥 대표님은 농사를 짓듯이 투자를 하시고 그렇죠. 그 회사 동업을 하듯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존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을 적립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듯이 평생 투자하는 각오로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저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있으신 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식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그렇게
단타나 이렇게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주린이 분들한테 그것부터 가르쳐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위험하죠 아무래도. 예. 그거 하면 무조건 잃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럼 벌 수도 있죠. 예. 번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저 네.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초반부터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네. 엄청 그 매매가 빠른 거잖아요. 손절 타이밍 잘못 잡으면 그냥 묻어두고 제로로 소멸할 수 있는 네.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은 사실 본업이 만약에 자기 직장이 있다, 네. 9시에 출근을 해서 3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하죠. 그 거의 정신 사납고 맞습니다. 화장실 가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네. 막 이러고 있고.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뭐 성향도 그렇고 환경에도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일 뭐라 해야 되나, 그 산업군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경쟁사, 우리 회사의 뭐 협력사나 고객사, 그러니까 얼마큼 잘 되는지는 또 알잖아요. 그쵸.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 있을 때 예,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훨씬 더 투자하긴 환경에서는 되게 장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투자, 잘 아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잘 아는 기업.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으면 경쟁사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를테면 내가 A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당연히 A 기업 정보만 보면 네. 그 정보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B 기업을 통해서 알아본다든지. 음. 왜냐면 B 기업은 A 기업의 경쟁자니까 네. 사실 A 기업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안 좋게 폄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거의 뭐 열의 아홉은 폄하. 그래서 사실 그 뭐 대가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매니저들도 이제 뭐 탐방하거나 하면은 사실 A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A 기업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B 기업한테도 가서 막 이것저것 떠봐요. 예, 크로스 체크를 하죠. 예, 예. 예,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걸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간혹 이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 소송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쟁사들끼리 1등이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가가 한쪽만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게 주식 토론방에서 서로 싸우시는 거예요. 아, 네이버 정보방. 예, 뭐 네이버 주식 토론방 이런 데 보면은 아니 그래서 저분들이 창업주인가 오너 일가인가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고 그렇죠. 뭐 아니면은 저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 배 아프면은 뭐 60대 40으로 사건 50대 50으로 사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놔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종목 토론만 보면. 아 요즘에는 그 종목 토론방 보면 핫한 종목들은 주말에도 막 1분 단위로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10페이지를 넘겨도 아직 하루가 안 지났어요. 보면. 와 그런 거 보면은 야 여기다 글을 쓰시는 분들 정말 많구나. 많아요. 예. 그것도 유언비어 퍼뜨려서 약간 좀 이렇게 잘못되신 분들도 많고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